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맡은 이경연입니다. 여러분들,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사요법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었지만은 그 두 번째 2교시 시험 문제로 해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더하기 식품 미생물 과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50문제였던 거에서 이제 40문제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뭐 대략 이쪽에서 한 18, 7, 8문제 나오고 조리 쪽에서도 뭐 17, 18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3문제, 4문제 정도가 이제 미생물 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미생물은 이 3, 4문제 때문에 전체를 다루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냥 나머지 거 여러분들이 이쪽을 다 맞을 테니까, 그죠? 다 맞을 테니까 이쪽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발효 쪽에서 나올 때 유제품류 발효, 김치 발효, 장류 발효 나올 때 이 정도 세균 이름은 외워놔라 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품 미생물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과목이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차례 봐보세요. 차례 보시면은 조리 원리 이론에 대해서 지금 15장까지 나와 있는데 조리 원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데 학생들이 생각하실 때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조리고 이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조리 같은 경우에는 식품학 베이스, 그러니까 식품학을 가지고서 연결시켜서 조리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지에 있어서 튀김 문제를 물어본다. 기름을 가지고서 튀김이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이 튀김 문제에 단순히 뭐 수분을 제거하고 기름을 흡유하는 튀김 과정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튀기는 과정에서 가열산화, 자동산화,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산패를 진행시키는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들.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튀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보면 식품학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뭐 조리 과정에서도 육류 조리 과정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뭐 언뜻 보면은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색깔이 마이알 반응이 발생을 했다, 뭐 갈변이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갈변 과정을 보게 되면은 마이알 과정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학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식품학 쪽을 알아놓으셔야지 조리 쪽으로 넘어오기가 쉬워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초반에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조리 쪽에서도 앞쪽에 식품학 부분하고 가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 중에서 전분을 가지고서 물어보겠다 그러면은 공통적인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이란 구조, 그 다음에 호화, 노화, 호정화, 겔화, 당화 이러한 용어는 양쪽에서 같이 쓰여요. 그러면은 조리 원리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리 원리는 이러한 전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가지고서 조리를 하는 과정, 즉 밥을 지을 때, 죽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어떤 식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식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조리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쪽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딱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아니다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조리 원리 쪽이 애매모호하게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지저분한 쪽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 자체가. 자, 먼저 볼게요. 1장 보시면은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 1장에서는 오늘 조리 원리의 개요 들어갈 건데 오늘은 그냥 첫 번째 주 개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모든 조리 과정 속에 들어가는 기본 이론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개요에서는 그다지 일단 문제 다시 이제 교재 보면서 얘기할 거고요. 곡류, 전분, 밀가루 부분에서는 주로 나오는 내용이 지금 그거예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전분 이야기가 나온다. 곡류를 가지고서 전분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쌀 전분, 쌀이라는 거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거고요. 보리 이야기하게 될 텐데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쌀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맵쌀, 뭐 찹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전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분의 호화, 전분의 노화, 전분의 호정화, 전분의 겔화, 전분의 당화 이러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요. 그래서 이 언급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조리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호화를 이용한 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밥을 짓게 되는 거고 죽을 끓이게 되는 거고 떡을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노화 같은 경우에는 밥이 굳는다. 죽이 딱딱해지는 거, 떡이 딱딱해지는 거, 이러한 과정들. 호정화 같은 경우에는 뻥튀기, 루, 미숫가루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 죽에서 도토리 묵이 되는 거, 묵. 당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밥을 갖고서 식혜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엿기름에 하고 찹쌀에 들어가서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밀가루 나와 있었잖아요. 쌀 전분 밀가루 나와 있게 되면은 밀가루 안에서의 특징은 결국 글루텐이거든요. 그러면은 글루텐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 특징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호화, 노화, 호정화, 겔화, 당화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장 서류 나와 있잖아요. 서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서류 그럼 뭐가 떠올라요? 감자, 고구마. 그죠? 그래서 감자, 고구마 이야기 여기도 그다지 뭐 그러니까 이제 한두 문제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류, 이제 이게 좀 약간 생소한 부분이죠. 4장에 당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류가 뭐, 어떤 당류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식 조리에서 여러분들 매작과 만들어 보셨잖아요. 매작과 만들고, 그 다음에 화전 만들었었을 때, 매작과는 밀가루 반죽해서 튀겼고, 화전은 찹쌀 반죽해서 모양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시럽에다가, 그러니까 만들었던 시럽에다가 담궜다가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만들어진 시럽 같은 경우에 꺼내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난 적 있죠. 매작과 위에 허옇게 붙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결정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과포화시켰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걸 결정화를 유발시키는 것이냐, 결정화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결정형 캔디, 비결정형 캔디 약간 생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폰당, 브리틀, 뭐 퍼지, 누가, 캐러멜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4장 당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장 육류, 가금류, 6장 어패류, 7장 난류, 8장 우유 및 유제품 다 단백질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육류, 가금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육류 파트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육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제 사후강직, 그러니까 그 도살 하고 난 다음에 굳어져 가잖아요. 사후강직이 끝나고 나서 숙성 과정을 거쳤을 때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강직 숙성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걸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육류, 색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요법에서는 혈색소에 해당이 되는 헤모글로빈이 중요하다면은 육류에서는 육색소에 해당이 되는 미오글로빈을 언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미오글로빈에서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변성글로빈, 헤미크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색소 이야기. 그 다음에 소, 돼지 부위를 가지고서 이 부위에 따라서 질긴 부위, 다리 쪽, 꼬리 쪽, 질긴 부위는 스별조리를 이용할 것이고 안쪽에 등심, 안심, 갈비 이런 데는 건율조리법을 이용할 것이고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소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가지고서 편육을 만들겠다 내지는 수육, 익혔다라고 해서 수육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만들 때 장조림을 만들 때 이제 조리법의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장조림의 경우에는 고기가 나중에 간장이 들어간 다음에 고기가 꼬불꼬불 잘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간장이 들어가서 졸여버리게 되면 고기가 안 찢어져요. 너무 딱딱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장조림을 만들 때의 포인트는 일단 익힌 다음에 찢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익혀낸 다음에 간장에 해당이 되는 양념이 나중에 들어간다. 이런 게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에 편육이나 수육, 이 고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국물이 목적이 아니라 고기가 목적이잖아요. 고기가 목적일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고기 덩어리가. 그래서 뭐 강불이냐, 약불이냐, 중불이냐. 그 다음에 육류, 소고기 묵국을 끓인다, 뭐 탕을 끓인다라고 할 때는 육류, 이거 국물도 이용하잖아요. 국물을 이용할 땐 찬물부터 들어가거든요. 조리 포인트가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강불이냐, 죽불이냐, 약불이냐 이렇게 해서 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비린내는 어떻게 제거할래? 이러한 것들. 그래서 뭐 물로 씻는다,
여러 가지 향신 채소를 집어넣는다. 여러 가지 매운맛을 가진 것들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류에 있어서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선도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관능적으로 평가할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할래? 미생물 실험을 할래? 근데 우리가 시장에 갔었을 때 실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실험 도구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해서 보는 방법은 관능적 평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 봤었을 때 비늘이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 봤었을 때 눈동자가 흐리멍텅하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오후 시간 돼가니까 첫날인데 잘라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첫날인데 이럴 순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 복부를 눌렀을 때 뭐 항문 쪽으로 이물질이 나오면 안 되고, 팽팽해야 되고, 여러 가지나 우리가 촉감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신선도 평가 방법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류에서는 이런 거고요. 난류에서는 달걀이잖아요. 달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달걀 한 판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개. 3,000원, 3,500원. 제일 비쌌을 때. 저는 12,000원까지 샀어요. 그죠? 그때 우리 한참 이제 그거 진드기 그거 뭐였죠? 살충제 계란 얘기 나왔을 때 12,000원이면 개당 400원이었잖아요. 400원까지였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때 이제 그 닭들을 다 살처분을 하고 지금 알을 낳는 그 암탉에 해당이 되는 병아리를 데리고 온 게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직접 가서 그 비행기 그 좌석 다 떼내고 거기 안에 그 암평아리에 해당이 되는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다 분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가서는 2판에 3,0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60개 그 정도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뭐 달걀, 그때 이제 살충제 달걀 문제가 됐던 거였었는데, 달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그 특징으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난백이라든지 뭐 난황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얘네들은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열에 쉽게 응고가 돼요. 그래서 달걀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응고성이다, 이런 단어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란 흰자는 거품, 머랭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백의 기포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계란 노른자를 가지고서는 마요네즈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란의 유화성이다 라고 해서, 달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가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했었을 때 기포가 더 잘 일어날 건데, 어떻게 했었을 때 응고가 더 잘 유발될 건데,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달걀에서는. 그리고 보시면은 우유 및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유 유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응고예요. 응고. 그래서 그 우유 단백질의 응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응고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가열시에 응고가 되느냐, 아니면은 산이라든지 효소라든지 이런 거에 응고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는데, 가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것은 유청 단백질의 응고예요. 유청 단백질의 응고고, 작년에 영양사 시험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유를 가열하게 되면은 가열취가 나거든요. 가열했었을 때 우유 독특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 발생되는 온도가 74도 정도면은 이제 가열취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50도로 가열하면 가열취가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였죠. 74도. 이거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열했었을 때 가열취, 그러니까 우유 독특한 가열취에 해당이 되는 것이 S 성분에 해당이 되는 황화수소에 해당이 되는 성분이었거든요. 황성분에 해당이 되는 황화수소였었는데, 이거는 물어보는 게 영양교사 문제로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냄새 이러한 것들 관련된 것들도 나오고요. 산과 효소에 의해서 이 산을 이용해서 레몬을 넣어서 응고시키고 식초를 넣어서 응고시키는 것이 바로 코티즈 치즈예요. 모짜렐라 치즈, 이런 치즈들이 있고요. 레닌이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또 응고시키는 치즈들이 있고, 그래서 산 효소로 응고가 되는 데에서는 물어보는 게 치즈 문제가 우유에선 잘 나와요. 치즈의 응고성. 그래서 우유 파트에서는 치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두류 제품에서는 두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두류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노란콩이에요. 그래서 노란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두유. 이 두유는 흐를 수 있는 졸에 해당이 돼요. 졸. 얘에다가 예를 들어서 염화 마그네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수, 이러한 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흐를 수 없는 겔로 바뀌게 돼요. 얘가 두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유 파트에서는 이 두부 문제가 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두부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각 챕터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조리에서는 튀김 문제로 물어보는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식품학 문제랑 연결시켜요. 그래서 가열산화다, 뭐 내지는 자동산화다라고 해서 산패하고 관련된 과정으로 해서 유지 문제도 많이 물어요. 조리에서는. 다음 11장에서 채소, 과일 물어보게 되는데 채소 파트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문제가 외웠나 안 외웠나 물어보기에 딱 좋은 문제가 색소 문제예요. 그래서 뭐 클로로필 색소, 그 다음에 주황색에 해당이 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 그 다음에 뭐 양파라든지 자색 양배추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플라보노이드잖아요. 플라보노이드 해당이 되는 것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흰색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안토잔틴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것들이 산, 중성, 알칼리에서 어떤 이름을 갖는지, 어떤 색깔을 갖는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클로로필 문제가 특히 잘 나오는데 클로로필 같은 경우에가 중성에서 녹색이었어요. 근데 얘가 산에 반응을 하게 되면 녹갈색으로 누렇게 뜨거든요. 누렇게 뜨는 형태에 해당이 되는 녹갈색을 우리가 페오피틴, 페오포비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알카리로 가서 더 색깔이 고정이 되는 것을 클로로필라이드, 클로로필린이라고 해요. 이 이름을 외웠나 못 외웠나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물어보고요. 이 안토시아닌,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산, 중성, 알칼리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 보라색, 중성이었을 때는 보라색이었던 것이 산으로 가게 되면은 붉은색을 띠게 돼요. 알칼리로 가게 되면은 초록색이나 청색을 띠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역적 관계예요. 얘도 잘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채소 파트에서는 색소 문제를 물어봐요. 색소 문제. 그 다음에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문제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물질을 우리가 시멘트, 결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팩틴이라고 하거든요. 이 팩틴 혹은 팩틴 물질도 하나가 아니에요. 미숙과 성숙과 과숙과에 따라서 프로토팩틴, 팩틴, 팩틱 액시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팩틴에 해당이 되는 구조를 물어본다든지 이 팩틴을 가지고서 잼, 젤리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과일에서의 주 포인트는 잼젤리예요. 잼젤리 만드는 거. 그 다음 해조 버섯류에서는 갈조류, 홍조류 뭐 이런 것도 쭉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그 밑에 바로 지금 젤라틴과 한천도 나와 있지만은 젤라틴으로 응고시킬 수 있고 한천으로 응고시킬 수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한천은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한천은 홍조류, 우뭇가사리로부터 동결, 건조시킨 것이 한천 가루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천을 이용해서 졸겔 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그 밖에 조미료, 향신료, 음료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큰 파트는 아니고 조미료, 향신료는 특히나 그냥 일반 조리 문제 중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거의 챕터당 한두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육류, 가금류 쪽에서는 2문제 이상씩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리 문제는 뭐 17, 18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큰 제목들은 아시겠죠? 조리 능력이 떨어져요. 챕터별로. 딱딱딱 내용이 떨어지는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개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1장 조리 원리의 개요. 먼저 식품과 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과 조리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 조리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식품에서 이제 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식품에서 음식이 되었네 라는 과정이잖아요. 식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 식품에는 사실은 재료의 의미가 많아져요. 재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밭에서 캤어. 고구마를 캤으면은 그 고구마라는 것은 식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구마를 가지고서 나는 군고구마를 만들었어. 찐고구마를 만들었어. 고구마 튀김을 만들었어. 고구마 으깨을 만들었어. 아니면 난 그것도 다 귀찮고 고구마를 씻어서 그냥 깨물어 먹을 거야. 고구마 스틱
되잖아요. 그냥 샐러드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라는 과정은 재료를 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과정을 다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범위에서 조리고, 이 조리에는 가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열도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조리에는 반드시 가열 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열도 있다. 그래서 비가열 조리의 대표적인 것이 그냥 날로 먹잖아요. 회, 육회, 생선회, 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채소 샐러드, 과일 샐러드, 날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무 이용해서 생채, 이러한 것들, 오이 생채, 이러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조리에 반드시 열 처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비가열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식품으로부터 음식이 되는 모든 과정을 다 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품의 기능을 얘기하게 되면은 1차 기능, 2차 기능, 3차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건데, 1차 기능은 이걸 먹어서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적 기능이었던 거예요. 영양을 갖춰야 된다라는 영양적 기능이었다면은 2차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기왕이면 나는 음식을 먹는데 맛있게 먹고 싶어. 그 다음에 눈으로 봤었을 때 보기에도 맛있는 음식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2차적인 기능은 기호,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호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3차적인, 요즘에 3차 식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바로 생체 조절 기능까지도 갖는 것들을 우리가 3차 식품의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의약품, 그러니까 의약품은 아니지만은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식품이기 때문에 얘는 식품이면서도 더하기 의약품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게끔 해주는 그런 생체 조절 기능.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능성 식품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 항노화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식품의 기능을 말할 때는 1차 기능, 2차 기능, 3차 기능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라는 것 정도. 그래서 영양적 기능, 기호적 기능, 생체 조절 기능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생체 조절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만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과일이나 채소에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과일을 먹더라도 채소를 먹더라도 색깔 과일을 먹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붉은색, 노란색, 검정색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붉은색의 카로티노이드, 보라색의 안토시아닌 뭐 이러한 색깔에 해당이 되는 다양한 색깔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 자체가 영양가는 없지만은 이것들이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들, 항노화 작용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잖아요. 채소 과일 속에서. 그러한 기능들이 바로 이 3차의 생체 조절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 그래서 식품은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또는 가공품이다 라고 했고요. 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식품을 음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쿠킹, 조리라고 해요. 그래서 식품에 존재하는 유독하거나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고 안전성, 맛을 증진시킨다라고 해서 좁은 의미의 조리는 식품이라는 소재, 즉 재료를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음식으로 만드는 최종 단계가 조리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식사, 오늘 양식, 일식, 한식 어떻게 식사 계획을 할 것인지 어떤 식품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조리가 들어갈 것인지 상차림은 어떻게 놓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그릇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과정을 말한다라고 했죠. 넓은 의미의 이거 두 줄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단어 없어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푸드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푸드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음식 하나를 놓더라도 뭐 그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 면을 놔. 근데 스파게티가 크림 스파게티야. 그러면은 소재가 예를 들어서 하얀색 도기가 들어가도 좋겠지만은 검은색 질그릇 같은 데 들어가도 크림 색깔이 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든지. 그 다음에 뭐 포크에 해당이 되는 소재를 그 사진을 찍을 때도 바닥에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스파게티를 돌돌 말아서 꽂아 놓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구상하는 것들이 스타일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코디네이팅, 스타일링. 넓은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의 조리는 과학이에요. 사이언스. 과학이고 그 다음에 아트,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푸드 스타일리스트, 푸드 코디네이터들이 식용과 출신보다 미대 출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대 쪽 이러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대학원 과정에서 푸드 스타일링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 들으면서 죽을 뻔했던 게 제일 먼저 과제로 내주는 것이 우리 알고 있는 색종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12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 빨간색이라는 색깔당 명도에 따라서, 명도 채도에 따라서 다시 색종이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강렬한 색깔, 스트롱 톤, 뭐 그다음에 파스텔 톤, 무난한 그 흐릿한 색깔, 그다음에 브라이트한 톤, 비비드한 톤 이렇게 해서 톤이 쫙 있거든요. 그거를 색깔을 계속해서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익히게 하면서 이제 음식에도 어떤 색깔이 적용시킬 것인가 이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단체급식에서 영양사 일을 하시다 보면은 메뉴를 짤 때, 식판을 구성할 때 당연히 식판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식판을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국을 넣고 나머지 이제 반찬을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반찬을 잘못 짜게 되면은 흑미밥에 그 다음에 된장, 그러니까 김치찌개에다가, 그다음에 고추장 조림에다가, 진미채 고추장 볶음에, 뭐 당근 볶음에, 소세지 볶음에 이래가면서 이게 전부 다 붉은색으로만 보일 때가 있어요. 완전 빨간색만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따라 봤더니 전부 다 탄수화물만 잔뜩 내가 메뉴를 짜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메뉴 짜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영양사 일을 해보시면은 실습들을 이미 하셨겠지만은 급식자 입장일 때와 피급식자의 입장일 때가 정말 다르잖아요. 이제 반대로 주는 사람 입장이 되게 되면은 메뉴를 짤 때 단순히 칼로리,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캐터링 업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식단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먼저 영양가, 탄수화물, 단백질, 열량 계산하는 영양가 계산 들어가야 되고, 식판의 전반적인 색감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조리법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조림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볶음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러면 안 되고, 볶음, 조림, 생채 골고루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리법 골고루 들어가게. 또 중요한 게 질감. 오늘따라 이게 뭐 이제 치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식단이냐, 다 묻은 것만 들어가 있어. 오늘은 뭐 도대체 어떻게 씹으라는 거냐, 딱딱한 것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질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메뉴를 구성을 할 때는 조리법에, 영양가에, 색감에, 질감에 이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영양사 현장 실습 나가 있는 학생들 저도 지도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요즘에 의외로 그 방송통신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송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조리 쪽 하시는 분들이 영양사 쪽도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하신 그쪽을 또 공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리사의 입장일 때와 영양사의 입장일 때가 뭐가 가장 다른 것 같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리사였었을 땐 솔직히 오늘 내가 튀김이다, 오늘 내가 조림이다, 그냥 내가 맡은 반찬만 잘 나가면 되는 거였었는데, 영양사가 되고 나니까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이런 말들 정말 어렵죠, 말이.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식단 관리, 영양 관리, 배식 관리, 노무 관리 다 해야 되잖아요.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원가 관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 업무가 굉장히 많죠. 저도 영양사 업무 했어요, 여러분들. 짧게 했어요. 길게 못했고 10년 10개월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심정들을. 근데 정말 외로운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외로운 직업이기도 한데, 나름 또 이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또 굉장히 또 잘 먹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식용과를 졸업하셨고 이랬으면 반드시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세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여러분 나름 이제 그런 절박성 때문에 오셨겠지만은 또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따야 돼요. 따놓고 나서 갖고 있는 다음에 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지. 없는데 내가 야 해봐라, 뭐 영양사 면허증이라도 내놔봐라. 근데 사실 없거든. 제적성이 아니에요 이랬는데 사실 면허증이 없어. 얼마나 비참해요. 저도 영양사 재수생이거든요. 영양사 시험 저도 한번 떨어졌어요. 등록해놓고 나서 제가 시험 볼 땐 지금처럼 안 어려울 때였는데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과 친구들도 최소한 한 달 전부터 공부를 들어갔는데 2주 전에 책을 펼친 거예요. 2주 전에 이제 책을 딱 4학년 이제 딱 펼쳐놓고 나서, 근데 제가 낮에
아르바이트로 그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었거든요. 중학생들. 그러면서 공부 안 해온 애들 막 그 자 들고 다니면서 이 바보 막 이러면서 막 애들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똑바로 안 해와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막 애들 막 혼내놓고 나서 이제 학원 강의 끝내놓고 나서 10시 딱 앉아서 이제 오늘부터 2주 전이니까 영양사 공부를 시작하자.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 딱 가져다 놓고 나서 영양학 뭔 소린지 패스. 생화학 진짜 어려워. 패스. 생리학 패스. 딱 15분 만에 결정했어요. 패스 내년에. 이게 2주 만에 할 공부 양이 아니었구나. 미친 거죠, 제가. 그래서 공부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영양사 면허 그거 시험 신청할 때 제 것도 한 장 끼워 놓은 거죠, 몰래. 끼워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교수님이 몇 명 지원했니? 애들 40명에다 제 거 하나 더, 41명요. 하나는 왜 모르겠어요. 사실 제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합격한 다음에는 저 수석했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즘은 여러분 수석 누군지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수석인 거. 그래서 그 국시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뭐 700원인가 800원인가 그 내고 나면은 과목별 점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은 수석은 수석이라고 뜬대요. 얼마라고. 그 다음에 금액도 여러분 93,000원인가 98,000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원하시고 반드시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사 일도 2년은 꼭 경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2년 꼭 경력 가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부득이하게 그 결혼으로 인해서 뭐 육아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단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2년 경력이 있으면은 요즘 파트타임 일도 되게 많아요. 파트타임 일도 많고 나중에 요즘에 이제 노인복지, 요양 이쪽도 많아지기 때문에 면허증이 있으면은 취업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전에 자기가 실무 경력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무 경력이 아예 없으면은 이미 두려운 거죠. 다시 내딛기가. 그러니까 반드시 올해는 꼭 시험 보셔서 합격하시고 내년 내후년에 2년 정도 2년 이상은 실무 경력 가지시고 결혼하셔서 아이들은 5씩 낳으세요. 5씩 낳으셔서 많이 낳으시고 바로 또 취업도 하시고 아셨죠?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 메뉴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이고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 나와 있죠. 5가지예요. 예전에는 4가지, 경제적인 면까지만 얘기했는데 요즘은 환경적인 면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양면에 있어서는 5대, 영양소의 배합이 잘 되어 있으면서 소화, 흡수 쉬워야 된다라는 내용이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호적인 면에 있어서는 식품의 빛깔, 냄새, 맛, 형태 등을 좋게 하는 등의 기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식욕을 증진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식품에서 새로운 신상 제품을 내놓거나 할 때는 반드시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능평가예요. 관능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관능이라는 용어가 잘못 듣게 되면은 관능, 섹시 이렇게 이제 착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관능평가라는 말보다는 sensory evaluation이라고 해서 감각평가 이렇게도 많이 또 표현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이 푸딩을 봤어. 이 커피로 만든 뭐 제품을 봤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혹시 간장인데 흰색 간장 들어본 적 있어요? 커피인데 흰색 커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요즘에 카페에 가면 흰색 커피가 판매가 된대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물처럼 마시고 있는데 먹어보면은 커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간장 코너에 들어있는데 그냥 흰색 병이야. 그래서 내가 음식을 하는데 간장 맛은 짠맛은 주고 싶고 간장의 향을 주고 싶은데 이 간장 색깔이 들어가면 음식의 색감이 나빠질 것 같아. 그럼 흰색 간장을 쓰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는 싶은데 치아 착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새로운 거에 대한 느낌을 보고 싶어서 흰색 커피도 유행한대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감압 처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소주 아까 제가 뭐 잠깐 얘기했었는데 소주가 만들어지는 원리 알죠? 막걸리로부터 만드는 거 알죠? 그러니까 막걸리에 해당이 되는 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밥알을 이용해서 누룩을 이용해서 술을 빚었을 때 밥알이 위에 동동동 떠 있다라고 해서 동동주.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쌀알하고 전체 빚어진 것을 다 걸렀다라고 해서 막 걸렀다라고 해서 막걸리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술에 해당이 되는 것을 누룩이랑 쌀을 이용해서 빚은 다음에 위에 맑게 뜬 물이 있고 아래 밥알이랑 가라앉아 있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맑게 뜬 술이 바로 청주예요. 이게 청주고 여기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막걸리 동동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주 해당이 되는 이 술을 가지고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알코올에 해당이 되는 것은 70에서 80도 낮은 온도에서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그 소주 이제 만드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솥을 놓고 나서 아궁이에다 솥을 놓고 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뭐 청주가 됐건 막걸리가 됐건 이 전통주에 해당이 되는 술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술을 붓고 나서 밑에서 불을 떼고 여기 위에다가 항아리를 놓고 나서 이 항아리에 차가운 물이 들어가 있어요. 찬물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여기 술 안에 들어있던 성분 중에서 물이 아니라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은 알코올은 70도 이상이면 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끓게 되면은 아직 여기 온도에서 알코올에 해당이 되는 것들만 위로 증류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 돼서 얘네가 이슬처럼 여기 맺힐 거 아니야. 얘네만 따로 받아요. 받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제 증류주가 되는 소주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간장도 마찬가지로 끓여요. 그러면은 색소 추출은 하지 않으면서 간장의 성분만 농축해서 내놓으면은 흰색 간장이 되는 거예요. 커피물에서 커피를 끓여서 여기 커피 향 이런 것들은 다 나오게 하고 물만 빠져나오지 않게 하면서 흰색으로 추출하게 되면 흰색 커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이용하고 온도를 이용하는 원리거든요. 그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검은색 커피와 흰색 커피를 주고 뭐를 먹을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할 거야? 검은색? 그러니까 흰색?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걸 좋아할까? 라는 거 하면 선호도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점부터 5점까지 혹은 1점에서 9점까지 아니면은 뭐 나쁘다,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평 체크하게 하는 거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색깔을 봐봐라. 괜찮냐, 눈으로. 그 다음에 밖에서 맡아지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코를 이용해 보는 거잖아요. 코를 이용해서 이 냄새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의 거하고 지금 거하고 냄새의 강도가 다르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그 다음 맛. 들어갔었을 때 맛. 그래서 이 맛에도 예를 들어서 뭐 단맛의 정도는 어떠하냐, 아니면은 뭐 떫은 맛의 정도는 어떠하냐, 아니면은 쓴맛의 정도는 어떠하냐, 아니면 다른 제품이었다면은 짠맛의 정도는 어떠하냐. 맛은 혀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냄새라는 거에서도 냄새라는 것이 있고 풍미라는 것이 있어요. 풍미. 그래서 풍미라는 단어는 플레이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딸기 생각해봐. 딸기를 내가 딸기 하나를 갖다 놓고 나서 밖에서 그냥 코로 맡았을 때의 딸기 향과 입에 딸기를 넣고 씹고 난 다음에 탁 터지는 거봉을 먹었을 때, 포도를 먹었을 때 입 안에 들어와서 터지는 향은 다르잖아요. 입 안에 들어와서 얘가 코 점막을 자극하면서 발생되는 냄새를 풍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 들어왔었을 때 또 여러 가지 향기들.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어봤더니 질감이 어떠해? 너무 부드러워. 너무 질척거려. 너무 질겨.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스낵을 먹었는데 스낵이 눅눅하면은 그 바사삭바사삭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청각,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음식에서 주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지 바사삭 깨지는 소리가 나는지 뭐 오도독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관능검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영양가 높으면 뭐 할 거야. 사람이 이 음식을 먹어보고 싶지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질감에 해당이 되는 촉감, 감각, 그 다음에 청각까지 이용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감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높이 평가된 음식을 결국 사람들은 먹고 싶어 하잖아요. 기호도가 있는 음식을. 비주얼상 너무 이상하면 안 먹고 싶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눈으로 이미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런 건데 보기에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호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관능검사, 감각검사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영양적, 기호적으로 우수하더라도 이게 뭐 오염되어 있다거나 이러면 좋지 않기 때문에 유해하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생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직영에서 5년 있었다라는 거와 캐터링에서 1년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누구로 더 인정해 줄까요? 캐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직영은 만만해. 사실은 직영은 오늘 좀 못 줘도 내일 잘 주면 되고 그 단가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영점은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위탁업체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업장 자체로서의 스트레스, 본사 스트레스, 뭐 직원 간의 스트레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위탁 쪽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양사 업무를 2년 이상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년만 해도 잘 버텼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사무직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학생들 지도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1000명, 2000명 있는 그런 큰 공장들 있잖아요. 반도체 공장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 2000씩, 3000씩 하는 데가 드물기 때문에 큰 데서 배우면은 나중에 뭐 500명, 600명인 데는 정말 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제 큰 업장에 있어 봤으니까. 근데 큰 업장 같은 경우에는 막 4교대 근무예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야식까지 돌려야 되잖아요. 그 식단을 다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들 자체도 2교대 근무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막 2주 단위로 쪼개지든 1주 단위로 쪼개지든 생활이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영양사 업무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육체도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도 많은 직업이거든요. 현장실 쓸 때 많이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판부터 시작해서 날랐을 때 저한테도 이제 클레임 들어온 것 중에 하나, 선생님 우리가 식판 날르라고 보내진 거냐. 그건 아닌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조리만 시키던데 조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냐? 할 줄 알아야 돼요. 조리를 할 줄 알아야지 번철, 그 다음에 튀김기 이런 것들을 다 배분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조리 과정을 알아야지 그 작업 일정을 다 짜줄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작업 일정을 짜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양해야 돼요. 이쪽 업무가. 자, 위생, 경제. 그래서 제가 아까 위탁업체 같은 경우 특히 어려운 이유가 단가 맞추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1인분에 해당이 되는 쌀량이 아까 90g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90g으로 안 돼요. 100g, 110g까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미 쌀에서 단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g당 들어가는 단가 단위까지도 다 계산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면. 영양, 기호, 위생, 경제. 최근에는 환경적인 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그 초중고 아이들이 그 배식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수다날, 이래갖고 잔반 없는 날이잖아요. 잔반을 없애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일품 요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쫙 넣어줘요, 메뉴에. 그러다 보니까 뭐 스파게티에, 뭐 튀김에, 뭐 푸딩에, 막 이런 식으로 케이크에 막 이런 걸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잔반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반이 남았다라는 것과 잔식이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잔반 잔식이 있고, 근데 어찌되었건 내가 100인분을 만들었는데 오늘 70명밖에 안 왔어. 30인분에 해당이 되는 시간이 점심시간을 2시까지 잡았는데 2시 이후에 30인분이 남았어. 이 30인분 뭐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원가, 판매는 안 되면서 원가 손실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모 신문사에서 이제 그 주별로 각각의 직업에 대한 것을 탐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날 뭐 영양사 이제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영양사의 직업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영양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1, 신체, 일단 힘센 몸. 2, 예측력. 몇 명이나 올 것인지. 딱 날씨 보고, 비 오는 거 보고, 바람 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서 오늘 음식 준비 더해, 덜 준비해, 줄여,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예측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었는데 일단은 내가 준비한 거에서 남으면 결국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잔반 잔식 중에서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잔반일까 잔식일까? 잔식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00인분을 아까 내가 만들었는데 70명 것만 나가고 30명께 안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건 손대지 않은 거. 그러니까 고객들이 퍼가지 않은 거. 떠가지 않아서 남은 것은 잔식이에요. 근데 가져가서 오징어 너무 맛없어요. 김치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나물 너무 짜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남겨온 것들 있잖아요. 버려오는 거 국그릇에. 그건 잔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잔반이고 얘는 잔식인데 잔반이 되었건 잔식이 되었건 애초에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쓰레기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왜 중국에서 그 재활용 중에서 플라스틱하고 비닐류 안 받겠다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그 여파가 동시에 이제 오게 됐던 거였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나오는 단어들, 그러니까 단어 뜻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푸드 마일리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로컬 푸드,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슬로우 푸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슬로우 푸드의 정의가 뭐냐, 뭐 슬로우 푸드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대뜸 튀어나온 말이 패스트푸드의 반대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슬로우 푸드라는 것은 단순한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의 반대가 아니라, 이 슬로우 푸드의 의미는 오랜 시간을 두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치, 장 이러한 것들인 것처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가장 큰 의미는 전통 음식이에요. 전통 음식. 그 지역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잖아요. 매장만 있으면.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바로 이제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 이런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로컬 푸드도 뭐냐면은 만들어진 생산지, 여기에서 만약에 배추가 생선이 되었다면은 배추가 300k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0km 이내로 만약에 배달이 되는 거라면은 하루 이틀 정도의 소모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방부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안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넘어서 뭐 몇천 킬로미터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들지 않게 여러 가지 가공 처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푸드는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자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가공이 된다든지 첨가물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없이 순수한 그대로를 먹자예요. 그러니까 지역 음식을 살리자도 있지만, 더하기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배추를 싣고 트럭에다가 실어야 돼. 싣고 거리를 이동을 해. 근데 배추의 무게가 많아지게 되면 트럭 무게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석유를 많이 써야 돼요.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석유를 많이 사용할 거 아니야. 그죠? 석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화학 연료에 해당이 되는 CO2 가스가 많아지겠죠. CO2 가스가 많아지면 결국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드 마일리지, 로컬 푸드, 슬로우 푸드 의미 안에는 다 환경보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 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최대한 줄이자, 석유 연료를 최대한 줄이자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아스라고 말했던 것도, 로아스에 해당이 됐던 것도 라이프 오브 헬스,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한 삶과 and S에 해당이 되는 것, 제가 S에 해당이 되는 것이 로아스에서 바로 이제 영어로 이 S에 해당이 되는 것도 안 써도 돼요.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라 그래서 이 단어가 로아스에서 이 S가 바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뜻인데, 얘가 지속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속성이 지구를 보호하자예요. 지구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지구를 망쳐버리게 되면은 전 세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의 나라 문제 말할 게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봄에만 잠깐 황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 어느 순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미세먼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뭐 마스크를 쓰네 마네 방독면을 쓰고 뭐 버스를 타는 사람이 나타났다. 근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잖아.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거지, 저 사람 미쳤나봐,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정도가 될 지경까지 온 건데, 우리나라 여전히 그 석탄연료 지금도 쓰는 거 아시죠? 연탄. 석탄연료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중국 이전에 우리도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우리도 차 진짜 많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다 주차 때문에 난리잖아요. 한 집당 차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대씩 있잖아. 그러니까 차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경유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음식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음식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최대한 근거리 음식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자기 지역의 음식을 써먹자. 지구를 보호하자, 에코 쿠킹, 이것도 그린 테이블, 전부 다 지구 보호예요. 지구 보호, 환경 보호.
우리나라에서 왜 옛날에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여수 밤바다 그 노래 나왔을 때 여수에서 그 무슨 엑스포 했었거든요. 바다 엑스포 했었는데 바다 엑스포 하기 직전까지 우리나라도 바다에다가 폐기물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괌이었나? 괌이 아니라 세부였나? 세부인지 괌인지 세부였나 보다. 거기 이번 6개월인지 1년간인가 관광객 안 받기로 했죠. 예? 보라카이였어요? 그쪽 지역 어디에서 6개월인지 1년인지 막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섬이 망가질 것 같다. 좀 내버려 두자 해서 이제 안 받기로 한 거예요. 그 섬을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제주도도 마찬가지래요. 우리나라 섬들도 우리가 들어와서 사용되어 있는 그 폐기물들을 다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조리의 목적,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리의 목적. 자, 조리에 따라서 바로 이제 기호성이 향상이 된다. 아까 제가 그랬죠. 고구마를 그냥 그대로 먹어도 돼. 생쌀로 먹어도 돼. 근데 나는 이걸 밥으로, 죽으로, 떡으로. 나는 군고구마로, 찐고구마로, 고구마 튀김으로 가게 되면은, 아니면 스틱으로 그냥 잘라서 먹겠다라고 했었을 때 조리법에 따라서 다 기호성이 달라질 거 아니야. 좋아하는 정도가. 그 다음에 쌀보다는 밥이 됐을 때, 죽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냥 생고구마보다는 고구마를 익혔을 때 효소, 즉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제 이러한 것들이 더 침투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소화가 더 용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척, 침수, 가열하는 동안에 뭐 쓴바기, 뭐 이러한 것들의 아린맛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도라지 나물 무칠 때도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다가 넣어놨다가 바지락바지락 문질러서 쓴맛 빼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성분들, 불쾌의 성분들을 제거하고, 또 채소, 과일 같은 경우에 요즘에도 생으로 먹을 때 가능하면 식초, 물에다가 담갔다가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농약도 제거하고, 이런 껍질째. 그러니까 섬유질 때문에 껍질째 먹고 싶은데 농약 때문에 찜찜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그 자체도 조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서 또 이제 관능적 품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했는데, 조리법에 따라서 파, 마늘, 허브 이런 것들이 허브 솔트, 그냥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 후추를 뿌렸을 때 여러 가지 바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용했을 때 더 맛이 좋아지더라. 이러한 것들. 그 다음, 자, 그 식품 그 자체에 포함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자, 양념이나 부재료를 첨가시킴으로써 영양가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봐보세요. 식품에서 아까 제가 조리 과정을 거쳐서 음식으로 넘어가라는 과정에서는 식품에서 음식이 되려면은 시간이 생겨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또 물이 들어가기도 해요. 또 열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 식품이 갖고 있는 식품이 음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영양가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전반적으로. 낮아지겠지. 근데 식품 속에 없었던 비타민C가 음식을 먹고 났더니 음식 속에 비타민C가 많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얘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보존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콩밥이잖아요. 우리가 콩과 밥을 같이 섞어서 먹었을 때, 그러면은 쌀 안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리신이 부족해요. 콩은 여러 가지 중에서 웬만하면 다 갖고 있지만은 얘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메치오닌이 부족해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콩밥 섞어서 먹게 되면은 메치오닌은 밥이 채워줘요. 리신은 콩이 채워줘요. 그러면은 콩밥을 먹으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없는 것이 생겨나진 않아. 그 다음에 낮았던 것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영양가를 보존하고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보완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기타 저장성도 향상시키고 다양성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사과를 이용해서 사과잼을 만들었어. 사과를 이용해서 사과칩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사과 상태로 있을 때보다 잼이 되고 칩이 되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양성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조리의 목적 1은 뭐다고요? 기호성 향상, 2는 소화성 향상, 3은 안전성 향상, 4는 외관 풍미 증진, 5 영양가 보존 및 향상 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놓으시고 잠깐 쉬고 다음 들어가도록 할게요.